1970 연대 냉전의 한가운데 미군 수송기가 한반도 상공을 가르며 끝없이 병력과 장비를 쏟아붓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한국은 철저히 지켜지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땅에서 완전히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만약 미군이 떠난다면 정말 한국은 위험해질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고 있는 동맹의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트럼프가 꺼낸 단 6글자, 주한미군 철수. 이 한 문장이 다시 세계를 흔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트럼프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 카드를 꺼냅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표현하는 직설적인 발언까지. 표면적으로 보면 강력한 압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발언이 나오자 일본은 즉각 긴장했고 유럽 언론은 동맹 균열 가능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오래된 시나리오를 다시 꺼내 들었고 워싱턴 내부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중의 공포도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감각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침묵일까요? 보통 어떤 국가가 안보 압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시장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식이 급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읽는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한국은 두렵지 않은가가 아니라 왜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가로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라 협상용 신호입니다. 즉,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보기 위한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이 반복될수록 신뢰는 약해지고 신뢰가 약해질수록 동맹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공급자가 결국 고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 게임에서 진짜 협상력이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군사 카드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왜 한국만이 조용했는지, 그리고 왜 이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호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말 실행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협상을 위한 신호일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장면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가격 협상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시절을 떠올려보면 이 패턴은 이미 한 번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기존 대비 약 5배 수준,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협상 방식입니다. 협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반복적으로 결렬 위기에 빠졌고, 당시 협상 대표였던 제임스 드하트는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장면까지 연출됩니다. 미국 언론은 동맹 붕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비가 등장합니다.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요구 방향에 맞춰 자세를 낮추고 협력 신호를 보냅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들 역시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올리라는 압박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결국 구조적으로는 압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압박을 받는 국가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결정적인 선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협상을 완전히 깨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카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임입니다. 만약 상대의 카드가 실행 불가능하다면 그 카드는 협박이 아니라 소음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내 협상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 틀 자체가 다시 설정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협박은 실제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압박에 즉각 반응하고 어떤 국가는 그렇지 않을까요? 단순히 힘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보의 차이일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일종의 비즈니스 협상과 유사합니다. 먼저 강한 요구를 던지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가 구조를 알고 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가격을 올리려는 순간 고객이 다른 공급자를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여전히 보호받는 국가라면 이 협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점점 대체 가능한 공급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큽니다. 군사동맹이 단순한 보호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구조의 핵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핵심 구조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강 권력처럼 보이지만 군사 배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같은 해외 주둔 병력 문제는 단순한 정치 발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헌법, 의회, 국방부, 합참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철수를 말하는 순간과 실제로 병력을 빼는 순간 사이에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버튼 하나로 실행되는 명령 체계가 아니라 다층적인 승인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산 통제권입니다. 미국 헌법은 군사 예산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권력입니다. 군대를 이동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이 비용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 NDAA를 통해 주한미군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숫자가 법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 장치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정권의 의지가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동의한 초당적 합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통령이 발언으로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의회의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허들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실제로 철수를 추진한다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부 정치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전략적 손실을 근거로 반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예리 합참은 작전 공백을 이유로 계획 수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발언이 수십 개의 기관과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른다면 왜 그냥 빼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반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빼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초대형 유조선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단순히 키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각도를 계산하고 수많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방향을 바꾸는 데만 수십 킬로미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년 단위의 계획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의 발언은 이 거대한 유조선을 실제로 돌리려는 시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방향을 흔들어 보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과 국가의 반응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유럽이 긴장한 이유는 발언 자체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발언의 실질적 영향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고 공포가 확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구조적 이해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쌓일수록 협상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과거에도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한번 검증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간을 1977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베트남 전쟁 이후 확산된 반전 여론과 인권 중심 외교 노선을 기반으로 하나의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공식 정책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행정부의 명확한 계획이었습니다. 일정도 있었습니다. 1978년까지 지상군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완전 철수를 추진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결정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철수는 실행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구조적 충돌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군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동북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싱글러브 장군은 공개적으로 철수 계획을 비판했고 이로 인해 해임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보다 구조가 더 강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깊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정치적 선언, 군사적 검토, 전략적 반발, 정책 수정.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의 권력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주둔군 문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과 직결됩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맞닿는 전략적 교차점입니다. 이 지점을 포기하는 순간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카터조차 실행하지 못한 결정을 과연 트럼프는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카터의 철수 계획은 당시에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전쟁 피로감, 재정 부담, 외교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핵심 생산 공장을 폐쇄하지 못하는 기업과 같습니다. 당위 손실보다 장기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역시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강화되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조가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냉전 시기보다 지금은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해졌고 군사적 연결망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단순히 병력 숫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 미사일 방어, 해상 통제 등 다양한 시스템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빼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철수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도 실패했던 시나리오가 현재에는 더 낮은 확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 속에서 왜 트럼프는 여전히 이 카드를 꺼내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단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구조를 넘어 물리적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전략은 말로 움직이지만 인프라는 돈과 시간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에 가까워집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이 기지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면적만 약 14.7 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아시아 최대 미군 단일 기지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약 100억 달러, 한화로 14조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건설비가 아닙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고정 자산으로 변환됐다는 뜻입니다. 기지 내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미 8군 사령부, 항공전력, 정보시설, 의료 시스템, 주거 단지까지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작전, 정보, 생활이 통합된 완성형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기지는 하나의 군사 운영체제, OS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운영체제를 다른 곳에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도 동일한 효율과 위치 조건을 갖춘 상태로 말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여기서 위치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한반도는 중국 동부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 일본과도 가까운 전략적 중심점입니다. 이 위치는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라 감시와 대응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군사 전략에서 거리 100k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응 시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평택에 있는 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중국, 북한, 섬 동북아 전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전진 거점입니다. 이 거점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시야를 좁히는 선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자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비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 때문일까요? 여기서 기업의 사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글로벌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핵심 생산기지를 단순히 협상 압박을 위해 폐쇄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자산은 협상의 근거가 아니라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캠프 험프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투자된 비용과 연결된 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전략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철수는 선택지가 아니라 손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손실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포기한 거점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황은 한 단계 더 확장됩니다. 이 기지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일본으로 이어지는 군사 네트워크 속에서 한반도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허브가 사라진다면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데이터 센터 하나가 사라지면서 전체 서버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시스템 전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여전히 철수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까요? 답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압박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까지 흔들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흐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순간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공급망 붕괴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군사 충돌로만 봤지만 실제로 무너진 것은 무기 생산 구조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유럽 국가들은 즉각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포탄, 자주포, 미사일이 대량으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창고가 비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평화에 익숙해진 유럽은 대규모 소모전을 버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은 누가 채웠을까요? 여기서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장기 대치 속에서 단 한 번도 군수 생산 체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발 사격이 가능하며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춘 무기로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대량 생산과 즉시 납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군수 산업에서 속도는 곧 경쟁력입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자체 생산을 늘리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방산 생산 라인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평소에 공장을 계속 돌리던 기업과 필요할 때만 생산하려던 기업의 차이와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누가 시장을 가져갈지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과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항공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협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무기를 한번 도입하면 끝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탄약 공급, 업그레이드까지 수십 년간 관계가 이어집니다. 즉, 한 번의 계약이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셈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0년 약 30억 달러에서 2022 년 107, 1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특수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자로 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군사 영역에만 머물까요? 이 지점에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트럼프가 동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유럽과 다른 국가들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품질, 가격, 납기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비싸고 느리고 미국은 정치적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하면 빠르게 납품합니다. 이 차이가 시장을 바꿉니다. 결국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위치는 더 올라갑니다. 과연 이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가진 자체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외부 수요가 아니라 내부 힘을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전히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병력 규모가 아니라 독자적 억지력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한국의 위치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초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약 20년 개발 기간과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한 번의 비행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몇 개 국가만 가능한 전투기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는 선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한국. 이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건 게임의 레벨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공중 전력만이 아닙니다. 지상과 미사일 체계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한국의 현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이 통흡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한반도를 넘어 주변 전략 거점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더 중요한 건 관통력입니다. 지하 깊숙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벙커버스터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핵심 시설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진 무기입니다. 2021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면서 이 능력은 더 확장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방어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억지일까요? 해상 전력도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산한창 5급 잠수함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RS-LBM이 탑재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생존성입니다. 만약 지상기지가 공격을 받아도
바닷속에서 방역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핵심 인프라가 분산된다는 의미이며 상대 입장에서는 완전한 무력화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군사 전략에서 이런 상태를 확실한 보복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가진 국가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보호만 받아야 할까요? 지상 병력 규모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군은 약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약 2만 8,500명과 비교하면 단순 숫자에서도 이미 차이가 큽니다.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훈련 수준과 장비 운용 능력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에서 한국은 꾸준히 세계 외서 6위권 군사 강국으로 평가됩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자체 방어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청웅기는 중동 국가들까지 선택할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약 4조 원 규모로 도입을 결정한 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빈틈을 메워주는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 구조를 완성한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협상력 자체를 바꿉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협상에서의 위치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실제로 줄어든다면 과연 누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될까요? 그 답이 다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철수하거나 축소된다면 과연 누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까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숫자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동부 해안과 수백 킬로미터 거리, 동부가 전략의 핵심 전진 거점입니다. 이 위치에서 미군이 빠지는 순간 미국은 단순히 병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잃게 됩니다. 감시, 대응, 억지력까지 동시에 약화됩니다. 이건 마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를 스스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무너집니다. 과연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헌법 구조상 군사행동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면 일본은 완전히 다른 안보 계산을 해야 합니다. 더 빠른 재무장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미국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동맹 하나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다른 동맹 구조까지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동맹 네트워크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인도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는 약속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다른 국가들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인가? 동맹의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복구하는데 훨씬 더 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손실일까요?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군이 줄어들면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이미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현무미사일, SLBM, 청웅-2까지 독자적 억지력의 핵심 요소들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즉, 미군이 줄어들수록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운용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물론 부담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권도 늘어납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중동, 유럽과의 관계를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과거의 한국은 지켜지는 위치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선택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선택권을 가진 쪽이 협상에서 우위를 가집니다. 트럼프의 카드가 반복될수록 이 역설은 더 강해집니다. 압박은 오히려 대안을 만들고 대안은 새로운 균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전환일까요? 속도를 조금 늦춰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존을 위해 외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산업, 기술이 지금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잉글리시 독자 무기 개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증가가 아니라 역할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한국만 조용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있는 순간 협박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힘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더 once who, recognize, 더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더 once who, shape the future.